추석날 아침 제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은 30억짜리 담보를, 딸은 4억짜리 유학비를 요구하는 문자만 와 있더군요. 평생을 교장으로 살며 수백 명을 가르쳤지만 제 자식들은 사람의 도리 대신 돈의 가치만 배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55억 전 재산을 걸고 제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마지막 수업날입니다. 이정숙은 홀로 차례상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쓴 미소가 그녀의 입꼬리에 걸렸다. 전직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두 학생 자신의 자식들은 가르치지 못했다. 추석 당일 새벽 5시 30년간 몸에 밴 습관대로 일어나 정갈하게 차린 차례상을 바라보며 이정숙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어젯밤 아들과 딸이 보낸 메시지들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우 어머니, 죄송해요. 내일 중요한 의료진 학회가 있어서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병원 확장건으로 투자자들과 미팅도 있고 대신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현서 엄마 미안 시험이 코앞이라 공부해야 해. 로스쿨 준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나중에 합격하면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할게요. 합격하면, 성공하면, 나중에. 이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언제부터 자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조건부 사랑을 말하게 되었을까? 차례상 위에 남편 영정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 교육이 틀렸나 봐요. 영정 속의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정막만이 이 넓은 한옥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올렸다. 한 방울 두 방울 차가 영정 사진에 떨어졌다.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띠리리링 마이너스. 전화벨 소리에 정숙은 화들짝 놀랐다. 혹시 현우나 현서가 마음을 바꿔오겠다고 연락한 걸까? 여보세요? 정수가 나야. 차 실장이야. 추석 인사드리려고. 남편의 후배이자 자산관리사인 차 실장의 목소리였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이정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 차 실장님. 고맙습니다. 아드님들은 잘 오셨어요? 아니요. 둘 다 못 온다고 하네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차 실장은 이정숙 가족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오후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굳이 추석날까지. 중요한 일입니다. 고 김영환 선생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김영환. 남편의 이름을 들은 순간 이정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 무슨 일이 남아있다는 것일까? 그럼 오후 3시쯤 오세요. 전화를 끊은 후 이정숙은 다시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다. 여보, 설마 당신도 날 속였던 건 아니겠죠? 그때 거실 한 구석에 있는 남편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다. 3년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방.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차 실장이 중요한 서류들만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채였다. 이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서재 문고리를 잡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고요했던 공기에 먼지 냄새가 섞여 나왔다. 서재 한가운데 남편의 커다란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정숙은 지금껏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몰랐다. 남편은 생전에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들이라며 숨겨왔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정숙은 남편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온갖 문서들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정수가 미안하다. 모든 걸 혼자 결정해서.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결정할 때다. 마이너스 금고 번호 503우리 결혼기념일 마이너스. 손이 떨렸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죽은 후 이정숙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삐삐삐삐 마이너스.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토지 등기부등본, 주식 증서, 그리고 이게 뭐지? 가장 위에 놓인 봉투에는 정숙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당신은 혼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평생 교육자였으면서도 정작 우리 아이들 교육은 실패했다. 현우와 현서가 점점 탐욕스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못 본 척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이 재산으로 아이들에게 진짜 마지막 수업을 해주길 바란다. 돈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가르쳐 주길. 차 실장이 도울 것이다. 그도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안타까워했으니까. 당신의 남편 영환이. 편지를 읽는 동안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살아생전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자신이 죽은 후 아내가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정숙은 금고 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영환 유산 상속 자격 재심사 계획서. 재심사? 그 순간 이정숙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현우였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혹시 평창동 임야 서류 어디 있는지 아세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그 땅 말이냐? 네. 병원 확장 담보로 쓰려고 하거든요. 며칠만 서류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정숙은 금고 속 토지등기부등본을 바라봤다. 그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현우는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엄마가 직접 가져다 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그럼 호텔 라운지로 와주세요. 투자자들과 미팅 중이라서. 전화를 끊은 후 이정숙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진짜 마지막 수업을 해주길 바란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이정숙에게 가장 중요한 수업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두 학생을 상대로. 현우야, 현서야.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수업을 해주마. 이정숙은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차례상 위에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진짜 시험이. 한옥 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쓸쓸히 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정숙의 마음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3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정숙. 이제 그녀에게는 인생 최후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업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파이낸셜 타워 45층. 모던하게 장식된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전혀 다른 가족 모임이 한창이었다. 김현우는 값비싼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투자자들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건너편에는 부인 지혜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명품 가방을 무심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닥터 김, 그래서 담보 물건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자 중 한 명이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다. 현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평창동 임야 2만 평, 현재 평가액 30억. 곧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 가치가 최소 3배는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유주는 저희 어머니십니다. 이미 동의를 받은 상태고요. 현우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어머니의 동의는커녕 아직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도 드리지 않은 상태였다. 지혜가 옆에서 나지막이 거들었다. 어머님께서 아들의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세요. 평생 교육자로 사신 분이라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요.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혜의 말솜씨 덕분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럼 병원 확장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우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현재 저희 병원은 강남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형외과입니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고객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옆 건물까지 매입해서 3배 확장하면 숫자들이 현란하게 춤췄다. 연간 매출 예상액, 고객 증가율, 투자 수익률,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담보 물건에 대한 서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어머니를 뵙고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가 거절할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셨으니까. 한편 같은 시각 서초구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는 김현서가 친구 유진과 나란히 앉아 로스쿨 입시 상담을 받고 있었다. 현서야, 내 성적이면 미국 로스쿨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 상담사의 말에 현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하지만 학비가 1년에 8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 생각하면 돼. 생활비까지 합치면 1년에 1억 5천은 봐야지. 현서는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3년이면 최소 4억 5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거지? 네. 그런데 오빠가 병원 확장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애매해요. 상담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일단 원서부터 넣고 재정 지원 방법을 알아보는 거야.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있고. 현서는 친구 유진과 카페 밖으로 나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아, 나 진짜 화나. 오빠는 이미 의대도 나오고 병원도 차렸으면서 왜 나까지 방해하는 거야? 너희 집 재산이 많지 않아? 있긴 한데 엄마가 너무 보수적이야. 맨날 검소하게 살라고 하고. 현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다. 평창동 임야를 검색해보니 비슷한 땅들이 평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다. 우와, 진짜 돈이 많네. 2만 평이면. 그치? 그런데 엄마는 그 땅을 절대 팔려고 하지 않아. 아빠 유산이라고. 현서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봤다. 2만 평에 평당 150만 원만 해도 30억. 자신의 유학 비용 4억 5천만 원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아? 나도 자식인데 왜 오빠만 지원해줘? 유진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요즘 부모들은 아들, 딸 차별 안 한다며? 현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35년을 살면서 느꼈던 모든 차별과 무시가 한꺼번에 올라왔다. 어릴 때부터 오빠가 의대생이니까 조용히 해라, 오빠 공부에 방해되니까 TV 소리 줄여라. 오빠는 남자니까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는 말들을 들으며 자랐다. 대학교 때도 오빠는 비싼 학원에 다니며 의대 입시를 준비했지만 현서는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했다. 엄마한테 한 번 더 얘기해봐야겠다. 현서는 스마트폰을 들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으셨다. 설마 아직도 차례 지내고 계신가? 현서는 문자를 보냈다.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미국 로스쿨 지원하려고 하는데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 시각 현우의 병원 원장실에서는 또 다른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형님, 투자자들 반응이 어땠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현우의 대학 동기인 박 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더라고. 담보만 확실하면 투자하겠다고 하던데. 그럼 어머님께 말씀은 드렸고요. 현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직? 하지만 문제 없을 거야. 우리 엄마가 내 사업에 반대할 리 없어. 형님, 실례지만 그 땅 가치가 정말 30억이 맞아요? 당연하지. 내가 부동산 전문가한테 감정받아봤어. 개발 계획까지 고려하면 50억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현우는 자신만만했다. 실제로는 정식 감정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터넷 검색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있었다. 그럼 언제 계약서 준비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어머니 만나서 바로 처리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끄는 현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사실 그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어머니께서 쉽게 승낙하실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뭘 해달라고 하면 못 들은 척한 적이 없으셨다. 의대 등록금, 병원 개원 자금, 집 마련 비용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현우는 스마트폰을 들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이정숙의 한옥에서는 차 실장이 도착해 마주 앉아 있었다. 선생님, 전화 받지 않으시네요. 아이들한테서 온 전화 같던데. 지금은 받고 싶지 않아요. 차 실장이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 놓았다. 고 김영환 선생님께서 남기신 모든 자산 목록입니다. 평창동 임야 2만 평, 시가 약 35억. 비상장 주식 여러 개, 평가액 약 15억. 그리고 은행 예금 5억. 합계가 55억이군요. 네. 그런데 선생님, 최근에 현우 선생님께서 제게 연락하셨더군요. 무슨 일로요? 평창동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병원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이정숙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현서 양도 비슷한 연락을 하셨습니다. 미국 유학 자금 관련해서요. 둘 다 이미 계획을 세워놨군요. 어머니 동의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정말로 그 계획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네. 남편의 유언장대로 할 생각입니다. 이정숙은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다. 아이들에게 진짜 마지막 수업을 해주길 바란다. 돈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가르쳐 주길. 차 실장,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서류 작성을 시작하세요. 김영환 유산 상속 자격 재심사를 위한 가족 모임 명의로요.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숙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곳으로 정하세요.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그때 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정숙은 이번에는 받았다. 현우야. 어머니,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어요. 추석은 잘 지내셨어요? 너희들 없이 조용히 지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병원 확장 건인데. 그 얘기는 만나서 하자꾸나. 네. 언제요? 곧 연락할 거야. 중요한 가족회의를 해야겠다. 가족회의요? 이정숙의 목소리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해 다시 정리할 일이 생겼거든. 유산이요? 혹시 숨겨둔 재산이 더 있는 건가요? 현우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묻어났다. 만나서 얘기하자. 현서도 함께. 전화를 끊은 후 이정숙은 차 실장을 바라봤다. 아이들의 반응이 예상 그대로네요. 네. 유산이라는 단어에 눈이 번쩍 뜨는 것 같습니다. 3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가르친 학생들은 수백 명인데 정작 내 자식들은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죠? 이정숙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아직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학생 둘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을 말이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바깥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정숙의 마지막 수업을 위한 무대가 서서히 준비되고 있었다. 추석 다음 날 오후 이정숙은 남편의 서재에서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한옥마당의 감나무에서는 주황빛 감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엄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들뜬 기색이 있었다. 그저 그렇지. 현우야, 어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추석에 못 온 건 정말 일 때문이었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거든요. 병원 확장건으로. 아, 병원 확장 말이구나. 이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예리함이 숨어 있었다. 네, 사실 그 얘기를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어요. 평창동 그 임야 말인데요. 임야? 네,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땅요. 혹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요. 이정숙은 남편의 금고에서 꺼낸 토지 등기부등본을 바라봤다. 남편이 평생에 걸쳐 하나씩 사모은 그 소중한 땅들. 현우야, 그 땅이 얼마나 값나가는지 아니? 대략 3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30억? 이정숙이 놀란 듯 물었다. 실제로는 차 실장에게 들어서 35억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네, 개발 계획까지 고려하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어머니,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마지막으로 크게 도약하고 싶어요. 강남에서 인정받는 병원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병원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다 책임지고 갚을게요. 이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현우야, 그럼 만약에 내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계산해 봤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말이다. 그럼 담보로 잡힌 땅이 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지. 너희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사모은 그 땅이 날아가는 거야. 어머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이정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야, 너는 지금 확신이 있니? 정말로? 네, 물론이죠. 그럼 너 혼자만의 돈으로는 안 되는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사실은 규모가 좀 커서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생각해 봤니? 은행 대출이라든지. 은행 대출은 한계가 있어요. 이미 최대한 받았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정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현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만약에 어머니가 그 땅을 담보로 주는 걸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거니? 네. 거절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다.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네, 거절. 그럴 리가. 어머니께서 제 사업을 반대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잖니. 어머니, 그럼 제가 뭘 위해 그동안 열심히 산 건가요? 의사가 되라고 하셔서 의사가 됐고, 성공하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현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그럼 너는 어머니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당연히. 아니, 그게 아니라. 현우가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 저는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담보만 서달라는 거죠. 제가 다 갚을 거니까요. 현우야. 이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너는 지금 나한테 30억짜리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어머니. 그리고 너는 어머니 허락도 받지 않고 벌써 투자자들한테 약속해놨지?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우야, 대답해봐. 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구나. 어머니 동의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네.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실망한 거지.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럼 정말 안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현우야,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이정숙은 눈을 감았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것에 대한 불안만 있을 뿐이었다. 현우야, 생각해 볼게. 어머니, 빨리 결정해 주세요.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순간 이정숙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찰컥하며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알겠다. 전화를 끊은 이정숙은 곧바로 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서야. 엄마, 문자 봤어요? 미국 로스쿨 얘기요.
현서의 목소리는 현우보다도 더 직설적이었다. 맞지. 그래서 전화했어. 엄마, 진짜 좋은 기회거든요. 하버드는 아니어도 상위권 로스쿨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대요. 학비가 얼마나 들지? 3년에 4억 5천 정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죠? 현서는 4억 5천만 원을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다고 표현했다. 현서야, 그 돈이 적은 돈이니? 엄마, 우리 집 재산에 비하면 적은 거 아니에요? 평창동 땅만 해도 30억이 넘잖아요. 이정숙은 현서도 이미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현서야, 너는 왜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는 거니? 한국에서 로스쿨 다니면 안 되니? 엄마, 한국이랑 미국이랑 급이 다르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따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로펌에 들어갈 수 있고 연봉도 훨씬 높고요. 이정숙은 현서의 말을 듣으며 마음이 아팠다. 딸아이의 입에서 오직 돈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다. 현서야,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니? 네. 왜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본 거야. 현서가 잠시 머뭇거렸다.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요. 이정숙은 그 대답이 얼마나 공허한지 느꼈다. 정말?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싶고요. 적어도 솔직하긴 했다. 현서야, 그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니?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가 지원해 주시면 더 좋죠. 현서야, 혹시 오빠가 병원 확장한다는 얘기 들었니? 들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 오빠가 먼저 돈 써버리기 전에요. 이정숙은 숨이 막혔다. 남매가 서로 재산을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서야, 너는 오빠와 사이가 안 좋니? 나쁘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어릴 때부터 오빠만 지원받았잖아요. 의대 등록금, 병원 차릴 때, 자금, 집 살 때도 도와주고 나는 뭘 받은 게 있어요? 현서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묻어 있었다. 현서야, 그럼 너도 오빠만큼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당연하죠. 나도 엄마 딸인데 왜 차별받아야 해요? 이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실제로 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온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현서야, 엄마가 오빠를 더 지원한 건 그때는 남자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엄마. 그래, 너 말이 맞다. 이정숙은 인정했다. 그럼 이제 나도 지원해 주실 거죠? 현서야,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어머니한테 뭘 해줄 거니? 현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릴게요. 요양원? 이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네, 요즘 좋은 곳 많잖아요. VIP 요양원도 있고. 현서야,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엄마가 나이 드시면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그럼 너와 함께 살 생각은 안 해봤니? 현서가 잠시 침묵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살아요. 서로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좋죠. 이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알겠다, 현서야. 생각해보마. 엄마, 빨리 결정해주세요. 지원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화를 끄는 이정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두 아이 모두 어머니를 하나의 ATM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 속에서 이정숙은 돈을 주는 역할만 있을 뿐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둘 다 이미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정숙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이제 확실해졌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차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 실장, 저예요.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장소는 남편이 후원했던 그 보육원으로 정하세요. 보육원요? 네.
아이들이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 배울 수 있는 곳으로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차 실장, 내일부터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세요. 네, 선생님. 전화를 끊은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한 가지 일만 남아 있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자신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가르치는 수업. 그것이 그녀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화요일 오전, 차민호 실장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30년간 자산관리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특히 김영환 교장과는 20년 넘게 호흡을 맞춰온 절대적 신뢰관계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 캐비넷에서 그는 김영환 자산관리 파일을 꺼냈다. 두꺼운 파일에는 지난 20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역시 김 교장님답게 치밀하게 준비해 두셨군. 차 실장은 파일 맨 뒤에 봉인된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차민호에게 마이너스 정수기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정수기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3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나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진정한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 아이들이 점점 물질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정수기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 내가 남긴 모든 재산은 사실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수기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민호야, 정수기를 도와달라.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마지막 수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김영환 드림. 차 실장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영환 교장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리고 그는 현우와 현서가 어떤 아이들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두 아이 모두 차 실장에게 연락해서 아버지의 재산 규모를 넌지시 묻곤 했었다. 특히 현우는 노골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다. 따르릉 마이너스. 전화벨이 울렸다. 이정숙 선생님이었다. 차 실장,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생님, 지금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연락해서 서류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 김영환 선생님의 유산 상속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여 상속인들의 참석을 요청한다는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아이들이 의심하지 않겠네요. 차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정말로 이 계획을 실행하시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차 실장, 어젯밤 아이들과 통화해봤어요. 이정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어머니 동의 없이 벌써 투자자들과 약속을 해놨고 현서는 형제끼리 재산을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더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둘 다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 실장은 말을 잃었다. 그도 그동안 현우와 현서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봐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선생님, 그럼 장소는 정말로 사랑의 보육원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고 김영환 선생님이 20년간 후원해온 그곳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사랑의 보육원은 서울 강북구의 낡은 동네에 위치한 작은 보육원이었다. 김영환 교장이 생전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명절 때마다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다. 아이들이 그곳을 알까요? 모를 거예요. 아버지가 후원하는 걸 한 번도 관심 있게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정숙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도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차 실장. 그런데
네. 혹시 제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자신이 낳고 기른 아이들이었다. 차 실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선생님, 김영환 선생님이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요? 네,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지금 가져다 드릴까요? 그러세요. 1시간 후, 차 실장은 이정숙의 한옥을 찾았다. 그는 김영환 교장의 편지와 함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이게 남편이 저에게 남긴 편지군요. 이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역시 남편이 다 알고 있었네요. 김영환 선생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차 실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다. 선생님, 이것은 현재 자산 현황입니다. 평창동 임야 35억, 비상장 주식 15억, 예금 5억으로 총 55억 원입니다. 55억. 그리고 이것은 김영환 선생님께서 미리 작성해 두신 기부 계획서입니다. 이정숙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다. 전 재산을 사랑의 보육원과 김영환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한다. 네, 보육원 운영비로 30억,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기금으로 25억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남편이 이미 다 계획해둔 거군요. 김영환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셨겠죠. 네,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숙은 남편의 계획을 보며 감탄했다. 역시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다운 치밀한 계획이었다. 차 실장, 그럼 아이들에게는 언제 연락을 드릴까요? 내일 법무법인에서 공식 문서가 나오면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되죠? 차 실장이 미리 준비해온 초안을 보여줬다. 김영환 선생님 유족 여러분께 김영환 선생님의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검토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상속인분들의 참석하에 가족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4년 10월 5일 토 오후 2시. 장소 별도 안내. 참석자 이정숙님, 김현우님, 김현서님. 불참 시 상속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이상훈. 완벽하네요. 아이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상속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관심을 끌 것입니다. 이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재산에 관심이 많은지 차 실장도 아시잖아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차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다. 선생님, 혹시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요? 네, 만약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한다면. 이정숙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차 실장, 제가 3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위기의 순간에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일이 네,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차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김영환 교장과 함께 일하면서 교육의 힘을 믿게 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희망은 있을지도 모른다. 선생님, 그럼 사랑의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냥 특별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지내라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 실장이 일어서려 하자 이정숙이 불렀다. 차 실장. 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저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텐데.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차 실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김영환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랬죠. 선생님께서는 지금 가장 용기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수업을요. 이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차 실장. 남편이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차 실장이 나간 후 이정숙은 혼자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김영환의 편지와 기부 계획서, 그리고 55억 원의 자산 목록이 놓여 있었다. 여보, 당신의 마지막 수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정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이틀 후면 아이들에게 편지가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과연 현우와 현서는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까? 모든 것은 토요일 오후 2시에 결정될 예정이었다. 목요일 오전 10시, 김현우는 병원 원장실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간밤에 현서와 나눈 통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빠, 엄마가 뭔가 이상해. 목소리도 차갑고, 나도 느꼈어. 평상시 엄마 같지 않더라.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나?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똑똑똑 마이너스.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원장님,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현우는 발신인을 확인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뭐지? 봉투를 뜯는 현우의 손이 약간 떨렸다. 의료사고나 관련된 법적 문제일까? 하지만 내용을 읽은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김영환 선생님의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유산? 현우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중요한 법적 검토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참 시 상속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상속 자격에 영향? 현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 더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재산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는 즉시 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서야, 너도 법무법인에서 편지 받았어? 응, 지금 막 받았어. 이게 뭔 뜻이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확실해. 현서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오빠, 혹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니야? 설마. 우리가 법정 상속인인데 무슨. 현우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최근에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현서야, 일단 토요일에 가보자. 뭔지 확실히 알아야 해. 장소는 별도 안내라고 되어 있네? 나중에 연락 오겠지. 전화를 끊은 현우는 다시 편지를 읽어봤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공식 문서인데 어머니 이름이 맨 앞에 적혀 있었다. 보통은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 순서대로 적는 것이 일반적인데 혹시 어머니가 뭔가 계획하고 계신 건가? 현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초구 스터디 카페에서 현서는 편지를 들고 친구 유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유진아, 이거 봐. 뭔가 심상치 않아. 유진이 편지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법적 검토 사안이라니. 혹시 상속세 문제 아닐까? 상속세? 응,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가 엄청나잖아. 혹시 그 때문에 가족회의를 하는 건 아닐까? 현서는 급하게 인터넷으로 상속세를 검색해봤다. 와, 55억이면 상속세만 20억이 넘네. 그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 35억 정도? 그래도 많잖아. 나눠 가져도 10억씩은. 현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10억이면 미국 유학은 물론이고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다. 유진아, 혹시 상속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글쎄, 법정 상속인인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
아니면 엄마가. 현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설마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라고 할 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띠리리링 마이너스. 현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서야, 나 지금 차 실장한테 연락해 볼게. 차 실장이 뭔지 알까? 아마도 아버지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빨리 알아봐. 현서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편지를 들여다봤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한편 강남의 한 갤러리에서 지혜는 큐레이터로서 전시 준비에 한창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남편 현우가 아침에 보여준 그 편지. 분명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다. 지혜 씨, 작품 배치는 어떻게 할까요? 동료의 질문에도 지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 네.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하세요. 지혜는 조용히 휴게실로 들어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차 실장한테는 연락해봤어? 지금 통화 중이야. 잠깐 기다려. 5분 후 현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차 실장도 자세한 건 모르겠다고 하네. 정말? 응, 법무법인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 그런데, 뭐? 차 실장 말로는 어머니께서 최근에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더라.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어머니께서 재산을 기부하시려는 건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여보, 토요일에 나도 같이 갈게. 왜? 가족회의라고 했는데. 나도 며느리잖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지혜는 불안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다면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병원 확장은 물론이고 그동안 꿈꿔왔던 사회적 지위 상승도 모두 사라질 수 있었다. 그 시각 이정숙은 사랑의 보육원을 방문하고 있었다. 20년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지만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정숙 선생님, 어서 오세요. 보육원장인 김민지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10년 전부터 이 보육원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원장님, 토요일에 특별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준비는 다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 자식들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왜 여기서 만나시려고? 아이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으면 해서요. 김민지 원장은 이정숙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원장님, 혹시 아이들이 와서 이상한 반응을 보여도 놀라지 마세요. 어떤 반응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아마 이런 곳에 온 것에 대해 불쾌해할 수도 있어요.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그냥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지내주시면 돼요. 이정숙은 보육원을 둘러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의 아이들은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살고 있었다. 이서야, 우유 다 마셨어? 네. 고마워요, 언니. 6살 이서와 12살 지은이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이정숙은 생각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금요일 오후 현우와 현서는 모처럼 함께 만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현서야, 내가 좀 더 알아봤는데. 뭔데? 법무법인 김앤 파트너스는 상속 전문 로펌이더라. 그럼 정말 상속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거네?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한테 미리 상의도 없이 어머니가 혼자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셨다는 거야. 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오빠, 혹시 엄마가 우리를 배제하려는 건 아닐까? 설마. 하지만 현우도 불안했다. 어머니의 최근 반응이 너무 예상 밖이었다. 오빠, 우리 너무 성급했나? 엄마한테 돈 얘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했나?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우리도 가족이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거잖아. 현우는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다. 그럼 내일 가서 확실히 하자. 응, 어차피 법정 상속인인 우리를 무시할 순 없을 거야. 그날 밤, 이정숙은 한옥의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돈만 생각할까?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여보, 내일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아이들이 제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어머니,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오후 2시에 차 실장이 데리러 갈 거야. 장소는 어디인가요? 가보면 알 거야.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 현우야, 내일 보자. 이정숙은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 수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 오후 2시 강북의 작은 보육원에서 한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과연 현우와 현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이정숙의 마지막 수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모든 답은 내일 밝혀질 예정이었다.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김현우는 명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아내 지혜와 함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지혜 역시 고급 브랜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메고 완벽하게 치장한 상태였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차 실장이 늦네. 현우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검은색 제네시스가 천천히 다가왔다. 현우 선생님, 죄송합니다. 교통이 좀 복잡해서요. 차민호 실장이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차 실장님, 오늘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가시면 알게 됩니다. 차 실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현우는 계속 질문을 쏟아냈다. 혹시 어머니가 미리 도착해 계신가요? 네. 장소가 호텔인가요? 아니면 법무법인 사무실인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차 실장의 애매한 대답에 현우와 지혜는 점점 불안해졌다. 같은 시각 현서는 택시를 타고 있었다. 그녀 역시 최고급 브랜드 슈트를 입고 명품 액세서리로 치장했다. 기사님, 혹시 강북구로 가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강북구? 현서는 의아했다. 중요한 법정 미팅을 강북에서 한다는 게 이상했다. 보통은 강남이나 서초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혹시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글쎄요, 주소만 받았는데, 보육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보육원? 현서는 깜짝 놀랐다. 혹시 주소를 잘못 받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분명히 사랑의 보육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서는 급히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너도 보육원으로 간다고 했어? 보육원? 뭔 소리야? 택시 기사가 그러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닐까? 현우도 당황했다. 차 실장님, 혹시 오늘 장소가 보육원인가요? 차 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보육원에서 왜 상속회의를 하는 건가요? 이정숙 선생님께서 그곳을 원하셨습니다. 현우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육원에서 법정 미팅을 할 이유가 없었다. 오후 1시 50분 차 실장의 차가 사랑의 보육원 앞에 도착했다. 현우와 지혜는 차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30년은 된 것 같은 낡은 5층 건물, 작은 운동장, 곳곳에 철칠이 벗겨진 놀이기구들. 여보, 여기가 정말 맞아?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명품 하이힐에 고급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이런 곳에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외계인 같았다. 차 실장님, 정말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택시에서 현서가 내렸다. 그녀 역시 주변을 보며 당황스러워했다. 오빠, 여기가 뭔 곳이야? 나도 모르겠어.
현서는 명품 슈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운동장에 흙먼지가 신발에 묻자 얼굴을 찌푸렸다. 이상해. 왜 이런 곳에서? 그때 보육원 현관문이 열리고 이정숙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다. 평상복에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이정숙은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처럼 자연스러웠다. 왔구나. 어머니. 현우는 어머니의 차분한 표정에서 뭔가 결연한 의지를 느꼈다. 어머니,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들어와 보면 알 거야. 이정숙은 아이들을 보육원 안으로 안내했다. 보육원 1층 강당. 현우, 지혜, 현서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어색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명품 옷차림은 소박한 보육원 분위기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강당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언니, 저 사람들 누구야? 6살 이서가 12살 지은이에게 속삭였다. 모르겠어. 되게 비싼 옷 입었네. 예쁘긴 한데 왜 무서운 얼굴이야? 아이들의 순진한 대화가 현우 일행의 귀에 들렸다. 지혜는 얼굴이 빨개지며 불편해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자는 건가요? 현우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잠깐만 기다려. 이정숙은 앞쪽에서 그림책을 읽고 있던 김민지 원장에게 다가갔다. 원장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김민지 원장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잠깐 조용히 놀고 있을 수 있지? 네. 아이들은 대답하며 각자 조용한 놀이를 시작했다. 이정숙이 현우 일행 앞에 섰다. 너희들에게 소개할 사람들이 있어. 누구요? 너희 아버지가 20년간 후원해온 이곳 아이들이야. 현우와 현서, 지혜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후원을? 그래. 매달 500만 원씩 20년간. 명절 때마다 직접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현서가 급하게 계산을 해봤다. 월 500만 원씩 20년이면 12억 원. 어머니, 그럼 그 돈이 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위해 쓴 돈이야. 이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벽면에 붙은 김영환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아이들의 그림들, 사랑의 후원자 김영환 교장님이라고 적힌 작은 동판. 어머니, 그럼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너희 아버지가 진짜로 소중하게 여긴 게 뭔지 보여주려고. 그때 8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이정숙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 아저씨들 누구예요? 민수야, 김영환 할아버지 자녀들이야. 아, 김영환 할아버지요?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 때문에 수술비도 내주시고. 수술비? 현우가 놀라서 물었다. 이정숙이 설명했다. 민수가 심장병 수술을 받을 때 내 아버지가 전액 지원했어. 3천만 원. 현우는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전혀 몰랐다. 그리고 지은이는 내 아버지 장학금으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현서가 지은이를 바라봤다. 12살 소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매우 맑고 똑똑해 보였다.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김영환 할아버지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요. 지은이의 말에 이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좋은 꿈이구나. 현우와 현서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왜 어머니가 자신들을 이런 곳에 데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지혜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그런데 법정 미팅은 언제 시작하나요? 법정 미팅? 이정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법무법인에서 온 편지에. 아, 그거 말이구나. 이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오늘 할 이야기야. 무슨 말씀이신지. 현우야, 현서야. 어머니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이정숙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너희는 진정으로 행복하니? 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니? 성공하면 행복하니? 현우와 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아이들을 봐. 부모도 없고 돈도 없어. 하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살고 있어. 8살 민수가 6살 이서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모습, 12살 지은이가 더 어린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 진정한 가족은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가족이 되는 거지. 현우가 불편해하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려시는 건가요? 현우야. 이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는 언제부터 어머니를 ATM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니? ATM이라니. 현서야, 너는 언제부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니? 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이정숙의 선언에 강당안이 조용해졌다. 너희는 그냥 내 재산에 관심 있는 남남일 뿐이야. 현우와 현서, 그리고 지혜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드디어 이정숙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상속회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시간이었다. 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정숙의 차가운 선언 이후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갑자기? 이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현우야, 어제 너는 어머니께 뭐라고 했지? 어제요?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잖아.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사업상 급한 일이라서. 현서야, 너는 어떻고? 현서도 움찔했다. 오빠가 먼저 돈 써버리기 전에 빨리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했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이정숙의 목소리에는 30년 교육자로서의 위엄이 담겨 있었다. 너희 둘 다 어머니를 하나의 자원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돈을 주는 기계로. 지혜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이정숙이 지혜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지혜야, 너는 갤러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지? 네. 시어머니 재산이 55억이니까 앞으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런 사적인 대화까지 알고 계신 거지? 이정숙은 차 실장을 바라봤다. 차 실장, 서류 좀 가져와 주세요. 차 실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다. 이게 뭔가요? 현우가 불안하게 물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야. 이정숙은 서류를 펼쳐 보였다. 평창동 임야 35억, 비상장 주식 15억, 예금 5억. 총 55억 원. 현우와 현서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정숙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이 모든 재산을 사랑의 보육원과 김영환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어. 뭐라고요?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기부한다고요? 55억을 다? 그래, 한 푼도 남김없이. 현서도 충격을 받아 일어섰다. 엄마, 정말이에요? 농담이죠? 농담으로 보이니? 이정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미 법무법인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 내일부터 재산 이전 절차에 들어갈 거야. 현우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이건 정말 기부증서네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상해? 이정숙이 비웃었다. 너희가 언제 나와 상의했니? 30억짜리 담보를 써달라고 할 때, 4억 유학비를 달라고 할 때, 현서가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니.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저는 이미 투자자들과 약속을 했어요. 병원 확장 계획도 다 세웠고, 그건 내가 혼자 한 약속이잖아. 하지만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정숙이 일어섰다. 현우야,
너는 지금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가족? 이정숙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보육원 아이들도 놀라서 이쪽을 바라봤다. 현우야, 가족이 뭔지 아니? 그때 8살 민수가 다가와서 이정숙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서워요. 이정숙은 민수를 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괜찮아, 민수야. 잠깐만 기다려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본 현우와 현서는 더욱 당황했다. 이정숙이 다시 그들을 바라봤다. 맞지? 저 아이는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하지만 내가 힘들어하니까 걱정해주잖아. 어머니, 너희는 언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걱정해줬니? 돈 이야기 말고. 현우와 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혜가 나섰다. 어머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결정은 가족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지혜야. 이정숙이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네. 너는 내 아들과 결혼했을 뿐 나와는 남남이지.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해. 내가 갤러리에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혜가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는 ATM이다. 돈만 나오면 된다고 했지?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이정숙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현우야, 너는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했지? 네. 어머니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 걱정할 것 없다고 했잖아. 현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떻게 그런 걸? 차 실장이 다 알려줬어. 차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현우 선생님. 하지만 이정숙 선생님께 보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현우가 차 실장을 노려봤다. 차 실장님, 당신이 우리 가족사에 개입할 권리가 있나요? 현우야. 이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차 실장님은 내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분이야. 그분이 없었다면 이 재산도 없었어. 하지만은 무슨. 너는 지금 은혜를 모르고 있어. 현서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55억을 다 기부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는 지금까지 충분히 받았어. 이정숙이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현우야, 의대 등록금 2억, 병원 개원 자금 5억, 집 마련비 3억, 총 10억을 써줬어. 하지만 그건. 현서야, 너도 대학 등록금, 생활비, 로스쿨 준비 비용으로 3억은 들었을 거야. 그래도 뭐야? 더 달라는 거야? 현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저희를 포기하시는 건가요? 포기하는 게 아니야. 이정숙의 목소리가 잠깐 부드러워졌다. 마지막 수업을 해주는 거야. 수업이요? 그래.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가르쳐주지 못한 가장 중요한 수업. 뭔데요? 사람의 진짜 가치가 뭔지 배우는 거야. 이정숙이 보육원 아이들을 가리켰다.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어머니, 너희는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잃어버렸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말이야. 현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부는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가족은. 가족? 이정숙이 차갑게 웃었다. 현우야, 너는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항상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하고 있었잖아. 현우가 할 말을 잃었다. 현서야, 너도 마찬가지고. 현서도 고개를 숙였다. 이정숙이 최종 선언을 했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받을 유산은 없어. 모든 건 이미 정해졌어. 그녀는 김민지 원장을 불렀다. 원장님, 잠시만 와주세요. 네. 이분이 김민지 원장님이야. 앞으로 이 보육원과 장학재단을 운영하실 분이지. 김민지 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와 현서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55억의 유산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된 것이다. 김민지 원장이 인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 강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현우와 현서, 지혜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현우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어머니, 제발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애원에 가까웠다.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한테 30억을 약속했는데, 그건 내가 혼자 한 약속이야. 하지만 어머니 땅을 담보로 한다고 했잖아요. 내 허락 없이? 현우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어머니의 동의를 받지 않고 먼저 약속을 해버린 것이 사실이었다. 현우야. 이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아니? 네. 너는 지금 어머니에게 내 잘못을 책임져 달라고 하고 있어.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무책임하게 한 약속의 결과를 왜 내가 책임져야 하지? 현서가 끼어들었다. 엄마, 오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니까. 현서야, 너도 마찬가지야. 이정숙이 현서를 바라봤다. 내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건 내 선택이야. 왜 그 비용을 내가 내야 하지? 엄마가. 엄마니까요. 현서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다. 엄마니까? 네.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정숙은 한숨을 깊게 쉬었다. 현서야, 나는 이미 35년 동안 너를 도와줬어. 언제까지 도와줘야 하지? 하지만 뭐야? 내가 50살, 60살이 되어도 엄마가 돈을 줘야 하나? 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혜가 나섰다. 어머님,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기부해버리시면 저희도 당황스럽잖아요. 지혜야. 이정숙이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왜 당황해? 원래 내 돈도 아닌데. 하지만 저도 가족의 일원이니까. 가족의 일원? 이정숙이 비웃었다. 지혜야, 너는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너는 나를 시어머니라고만 생각했지,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어. 지혜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한 말씀이십니다. 너무해?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거니? 이정숙이 차 실장을 바라봤다. 차 실장, 지혜가 갤러리 동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주세요. 차 실장이 머뭇거렸다. 선생님, 말해주세요. 지혜 선생님께서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 그냥 남편의 부모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빨리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도 하셨죠. 어떻게?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현우가 다시 일어섰다. 어머니, 설사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극단적? 55억을 모두 기부하는 게 극단적이지 않다면 뭐예요? 이정숙이 일어나서 현우 앞에 섰다. 현우야, 내가 지금까지 받은 10억은 극단적이지 않니? 그건 현서가 받을 4억 5천은 극단적이지 않고? 어머니, 그건 다른 문제죠. 뭐가 다르지? 너희는 받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못 받을 때는 극단적이라고 하는 거야?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현서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이정숙의 목소리가 잠깐 부드러워졌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뭘 가르쳐 주시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이야. 이정숙이 보육원 아이들을 가리켰다. 저 아이들을 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행복해. 하지만 너희는 모든 걸 가졌지만 불행해. 왜 그런지 아니? 현서가 고개를 저었다. 돈만 생각하고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때 12살 지은이가 다가왔다. 할머니, 저분들이 울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이정숙이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지은아.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은이의 순수한 제안에 현서가 더 울먹였다.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지은이가 돌아간 후 이정숙이 말했다. 맞지? 저 아이는 우는 어른을 보니까 도와주려고 해. 12살 아이가. 엄마, 너희는 언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니? 현우와 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희는 오직 받기만 했어. 주는 법은 배우지 못했고, 이정숙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로 배울 때가 된 거야. 현우가 마지막 시도를 했다. 어머니, 그럼 조건을 주세요. 조건? 저희가 정말로 변한다면 기부를 철회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정숙이 잠깐 생각했다. 현우야, 내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봉사활동도 하고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봉사활동? 이정숙이 웃었다. 현우야, 봉사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는 지금도 조건부로 변하겠다고 하잖아. 기부를 철회해주면 변하겠다고. 현우는 할 말이 없었다. 진짜 변화는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거야.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현서가 말했다. 엄마, 그럼 정말 기회가 없는 건가요? 기회는 항상 있어. 정말요? 하지만 내 재산과는 상관없이 말이야. 현서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이정숙이 최종 통보를 했다. 너희가 진짜로 변한다면 어머니는 언제든 받아줄 거야. 하지만 돈은 이미 없어. 엄마, 그게 진짜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현우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라고요? 내가 알아서 해결해. 혼자서요? 그래, 혼자서. 이제 어른이니까. 지혜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어머님, 다시 한 번만. 지혜야, 너는 애초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 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냥 현우와 결혼한 여자일 뿐이지. 지혜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님, 진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랑해. 너처럼 이용하지 않아. 이정숙이 가방을 들었다. 이제 갈게. 더 할 말은 없어. 어머니. 현우와 현서가 동시에 불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이정숙이 돌아섰다. 너희가 진짜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곳에 와서 봉사해봐. 여기요? 그래.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냥 아이들을 도와줘봐. 그러면 진짜로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이정숙이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거예요? 현서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이정숙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평생.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담겨 있었다. 55억의 유산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현우, 현서, 지혜는 처음으로 진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돈 없이, 의지할 곳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과 2주 후 강남구 현우의 병원. 닥터 김 약속 시간이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투자자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가족 상황이 발생해서. 가족 상황? 또 다른 투자자인 최 이사가 비웃었다. 닥터 김, 우리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담보로 제시한 땅이 이미 기부 처리되었다는 걸 모를 줄 알았어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공개 문서입니다. 확인해보니 사랑의 보유권 명의로 이전되어 있더군요. 박 회장이 서류를 던지듯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사기 아닙니까? 사기라니요. 그럼 뭡니까? 없는 담보를 있다고 속인 게 아니면 뭐죠? 현우는 할 말이 없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동의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확신을 했다고? 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닥터 김, 당신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투자한 5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5억. 이미 병원 확장 공사에 들어간 돈이었다. 그건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시간? 박 회장이 냉소했다. 닥터 김,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갚을 겁니까? 한 달만. 한 달? 최 이사가 웃었다. 그 한 달 안에 5억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 닥터 김. 박 회장이 일어섰다. 다음 주까지 5억을 준비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적 조치요? 당연하죠. 사기죄로 고발할 겁니다. 투자자들이 나간 후 현우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사기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었다. 병원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같은 시각, 서초구 스터디 카페. 현서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국 로스쿨 지원 마감 D-5. 화면에 떠 있는 알림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원비만 500만 원. 그나마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다. 현서야, 괜찮아? 옆자리의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어머니께서 정말 모든 걸 기부하셨다는 거야? 응, 55억 전부.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너는? 나는 이제 진짜로 혼자야. 현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35년간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완전한 독립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 로스쿨은? 포기해야지. 돈이 어디 있어? 학자금 대출은? 4억 5천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유진도 고개를 저었다. 그럼 한국 로스쿨은? 그것도 돈 있어야 하잖아. 현서는 노트북을 닫았다. 유진아, 나 이제 진짜 취업해야 할 것 같아. 취업? 응, 35살의 첫 취업. 유진이 놀랐다. 35살의 신입? 어디서 받아줄까? 모르겠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현서는 처음으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로스쿨 준비생이라는 타이틀로 백수 생활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부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유진아, 솔직히 말해서 나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뭔 소리야? 너 대학도 나왔고 10년 전에 졸업했어? 그것도 경영학과. 경력은 전무하고. 현서는 자신의 이력서를 상상해 봤다. 학력 5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4년. 경력 없음. 자격증 토익 900점 5년 전. 특기사항 로스쿨 준비 10년간.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유진도 할 말이 없었다. 그 시각 강남구 갤러리. 지혜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지혜 씨,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시네요. 동료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혹시 남편분 병원 일 때문인가요? 요즘 의료계가 어렵다던데.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아예 망할 위기였다. 2주 전 그 충격적인 하루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현우의 병원 확장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그들 부부의 생활비였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 저축은 거의 없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고급 레스토랑, 모든 게 시어머니 돈이었다. 지혜 씨,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고마워요, 민정 씨.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갤러리 큐레이터의 월급은 200만 원 남짓. 강남의 전세금도 해결할 수 없는 돈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혜는 2주 전을 떠올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의사 남편, 55억 시어머니, 갤러리 큐레이터라는 직업.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저녁, 현우의 집. 현우와 지혜는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보.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집을 투자자들한테 5억을 갚아야 해.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발당해.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전세로 들어가야지. 전세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 집 팔면 전세 보증금 정도는.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예전만 못했다. 게다가 금매로 내놓으면 더욱 손해였다. 여보,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안 돼.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2주 동안 수십 번 전화했어. 받지도 않으셔. 그럼 뭐야? 방법이 없어. 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병원 확장하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여보, 어머니는 평생 나를 위해 투자하셨잖아. 의대, 병원. 왜 갑자기?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이해할 수 없었다. 여보, 그냥 어머니께 사과드리자. 사과?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미 해봤어. 소용없었어. 현우는 절망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어. 55억이 다 없어진 거야. 같은 시각, 현서의 원룸. 현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 그것도 이제 3개월치가 밀렸다. 휴대폰에는 집주인의 독촉 문자가 계속 왔다. 집주인 현서 씨,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이번 달까지 안 주시면 계약 해지합니다. 현서는 통장을 확인해 봤다. 잔고 23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지? 그녀는 처음으로 돈의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 카드로 생활했기 때문에 돈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돈이 없으면 집에서도 쫓겨나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딩동 마이너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유진 현서야, 괜찮아? 오늘 너무 우울해 보이던데. 현서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다. 괜찮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괜찮지 않다고 할 수도 없었다. 유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35살까지 부모한테 기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혼자 살아야 해서 막막하다고? 그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현서는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처음으로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깨닫는 밤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소중함을 느끼는 밤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55억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이제 정말로 혼자 살아가야 했다. 6개월 후 사랑의 보육원. 이정숙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민지 원장이 현관에서 이정숙을 맞았다. 이제 이정숙은 거의 매일 보육원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이정숙의 얼굴에는 6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이 있었다. 할머니, 8살 민수가 달려와서 이정숙의 손을 잡았다. 오늘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민수는 뭘 배우고 싶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요. 이정숙은 민수의 순수한 대답에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은 나눔에 대해 배워볼까? 보육원 강당에서 이정숙은 12명의 아이들과 둘러앉아 있었다. 아이들아, 나눔이 뭐라고 생각해? 12살 지은이가 손을 들었다. 자기가 가진 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요. 맞아. 그럼 왜 나눠줘야 할까? 6살 이서가 대답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니까요. 그래, 이서 말이 맞아. 이정숙은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이 아이들에게는 나눔이 당연한 일이었다.
가진 게 적어도 서로 나누며 살았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도 나눔을 하신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그래, 민수야. 어떤 나눔을 하셨어요? 이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할머니는 사랑을 나눴어. 사랑을요? 응, 할머니가 가진 사랑을 너희들과 나눴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머니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지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이정숙의 미소가 잠깐 어두워졌다. 자녀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어떤 공부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우는 공부. 같은 시각 강남구. 현우는 작은 원룸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파산 신청 절차에 대한 글이 떠 있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투자자들의 소송으로 병원은 문을 닫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 현재 그는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똑똑똑 마이너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집주인입니다. 월세 얘기 좀 하려고요. 현우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이번 달 월세도 밀리셨네요. 도합 3개월치인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현우 씨,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번 주 안에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이 가고 난 후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90만 원. 그것도 마련할 수 없었다.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다른 일을 찾으려 해도 나이와 경력 때문에 어려웠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다. 어머니. 현우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30년간 의존해왔던 존재가 사라지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처럼 느껴졌다. 서초구 현서의 직장. 현서는 작은 사무실에서 데이터 입력 작업을 하고 있었다. 35살에 시작한 첫 직장. 월급은 150만 원이었다. 김현서 씨, 이 서류 좀 복사해 주세요. 상사의 말에 현서는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복사하며 그녀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월급 150만 원, 원룸 월세 45만 원, 생활비 80만 원. 매달 25만 원씩 적자였다. 로스쿨 꿈은 진작에 포기했다. 당장 생존이 문제였다. 현서야, 점심 먹으러 갈래? 동료 미영이 말을 걸었다. 아니야, 나는 도시락 싸와서. 사실 도시락이 아니라 편의점 삼각김밥이었다. 그것도 1,000원짜리로. 또, 너 요즘 너무 절약하는 것 같은데. 현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절약이 아니라 가난이었다. 저녁, 보육원. 이정숙은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할머니, 내일도 오실 거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왜? 할머니가 없으면 심심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더 자주 올까? 정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이정숙은 김민지 원장을 바라봤다. 원장님, 제가 아예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여기서요? 네, 아이들과 함께요. 김민지 원장이 놀랐다. 하지만 선생님 집은 한옥은 이미 정리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이정숙의 말에 아이들이 환호했다. 와,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이정숙은 진심으로 행복했다. 55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다. 그날 밤, 이정숙은 보육원의 작은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로 보육원에서 산 지 한 달이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다. 민수는 이제 구구단을 다 외웠고 지은이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이선은 그림을 잘 그리고 준호는 축구를 좋아한다.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투자한 55억이 전혀 아깝지 않다. 오히려 현우와 현서에게 쓴 13억이 더 아깝게 느껴진다. 그 돈으로 이 아이들을 얼마나 더 도울 수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것도 교육의 일부였으니까.
현우와 현서가 언제쯤 깨달을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은 연락이 없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다. 언제까지든. 이정숙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보육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2주 후 보육원 앞. 이정숙은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다. 할머니, 저기 누가 와요? 지은이가 보육원 정문을 가리켰다. 이정숙이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현우와 현서였다. 두 사람 모두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다. 현우가 먼저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이정숙은 침묵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현서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숙이 조용히 물었다. 뭐가 죄송하지? 모든 게 저희가 어머니를 돈으로만 생각했던 것.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돈이 없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현서가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요. 이정숙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보육원 아이들이 놀라서 바라봤다. 할머니, 저분들이 왜 그래요? 민수가 물었다. 이정숙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잠깐 안으로 들어가 있을래? 네. 아이들이 들어간 후 이정숙이 현우와 현서를 바라봤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두 사람이 일어섰다. 이정숙이 물었다. 너희 지금 뭘 원하는 거니?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를. 용서하면 뭐 할 거야? 현우와 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시 돈 달라고 할 거야? 아니에요. 현우가 급하게 말했다. 정말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그냥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현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이정숙은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봤다. 너희 진심이니? 네. 그럼 여기서 봉사해봐. 네. 1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아이들을 도와줘. 현우와 현서가 서로를 바라봤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돈 한 푼도 받지 마. 그리고 누구한테도 자랑하지 마. 네.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판단해서 정말로 변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 현우와 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정숙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재산은 이미 없어. 그건 변하지 않아. 알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상관없니? 네, 상관없어요. 이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현우와 현서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나는 아직 너희를 믿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이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지혜는 어디 있니? 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혜는 저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돈이 없어지니까. 떠났어요. 이정숙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렇구나. 어머니, 그래도 괜찮으시죠? 뭐가?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거요. 이정숙은 보육원 건물을 바라봤다. 너희가 정말로 변한다면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과연 이번에는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시간만이 그 답을 알려줄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정숙은 이제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는 것이 55억보다 소중한 12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